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캡슐의 조성우입니다. 오늘은요 미국 SVB 은행이 지금 망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지금 너무 돈이 잘 벌려가지고 막 금융감독원장이 나서서 너네 돈 너무 많이 벌지 마, 막 위화감 느껴져 라고 막 경고할 정도로 돈이 지금 많이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약간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미국 SVB 은행, 실리콘밸리 뱅크죠, 이제 걔네들은 왜 똑같이 금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금리는 똑같이 올라가는데 왜 걔네들 미국 은행은 망하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돈을 잘 벌지? 조금 갸우뚱 하신 분 계실 것 같아갖고 제가 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 깨달은 바에 의하면 모든 사업가들은, 은행도 일종의 사업가죠. 걔네들도 법인 사업가예요. 모든 사업가는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게 사업가들의 숙명이에요.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면 미치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은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판 거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판 거예요. 이상하죠? 왜 금리가 미국, 한국 똑같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SVB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들한테 돈을, 은행도 우리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빌려주고 이자를 받죠.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미국 은행들도 어쨌든 돈을 사오는 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올라가니까 옛날보다는 비싸게 사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SVB 은행 같은 경우는 채권을 산 거예요. 채권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언제 생겨요? 남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SVB 은행은 우리들한테 돈을 꺼다가 남들한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잔뜩 사놓은 거예요. 근데 금리가 오르니까 우리들한테 돈을 빌려올 때 그 대가로 지불해야 될 이자는 엄청나게 올라가. 그러니까 비싸게 사오게 되는 거죠. 반면 SVB 은행이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자가 올라가니까. 쉽게 말하면 왜 그러면 이자가 올라가는데 채권값은 떨어져요? 여러분, 모든 건 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돈의 가치가 늘어나면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든 거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편의점 가갖고 껌을 한 개 샀다. 1,000원 주고 껌을 샀다. 근데 이 1,000원이란 가치가 올라가. 그러면 당연히 그 껌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모든 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돈은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비싸게 막 사가지고 오는데 더 비싸게 팔기는커녕 오히려 더 채권을 싸게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파니까 SVB 은행이 망하는 거죠. 그럼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가요? 막 이상해. 걔네들은요 비싸게 사오는 건 맞아요. 우리들 돈을 갖고 은행들이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돈을 빌려줘서 은행한테 돈을 은행에 가지고 뭔가를 이제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결국 모든 사업가의 숙명은 비싸게 파는데 이게 옛날엔 싸게 사왔어. 저금리야. 근데 지금 금리가 올랐어. 비싸게 사와. 하지만 얘네들은 더 비싸게 팔아요. 무슨 소리냐? 우리들 지금 대출금리 6%, 7%, 지금 PF금리 같은 경우는 12%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옛날엔 PF금리가 6%였어요. 6% 받던 거를 12%로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사올 때도 돈을 비싸게 사오지만 이 돈을 빌려줄 때도 더 비싸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벌었던 것보다 이자, 예대 마진이 더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나이스, 막 오히려 너무 좋아하는 거지.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야, 그럼 SVB 은행은 왜 우리나라 은행들처럼 비싸게 사오면 더 비싸게 팔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거 못하고 우리나라 은행들만 비싸게 사오면 더 비싸게 팔아서 부자가 돼? 그게 SVB 은행처럼 미국 은행들은요, 말하자면 고정금리예요. 그러니까는 예컨대 채권, SVB 은행에 내가 예컨대 무슨 대표이사야? 내가 사장이야? 그러면 야, 돈을 어쩔 수 없네. 돈을 너무 비싸게 내가 사와야 되네. 그러고 나서 이 돈을 팔 때, 야, 나 너네들한테도 비싸게 팔래. 채권 나 비싸게 팔래. 내가 비싸게 사왔으니까 채권 나 비싸게 팔래. 이게 안 돼요. 채권 이자가 딱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SVB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고정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비싸게 사오잖아요. 다 변동금리예요. 야, 비싸게 사왔어. 미안해. 나 너한테도 이자 비싸게 받아야 돼. 지들 맘대로 이자를 바꿀 수 있게 다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계약이잖아요. 일종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 계약서에 보면 내가 조달 금리가 늘어나면 너네들한테 받을 금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계약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우리나라 은행한테 있어요. 근데 미국 은행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비싸게 사와도 나는 그냥 싸게 팔아야 돼. 원래 계약대로 팔아야 돼. 내가 마음대로 비싸게 사왔으니까 나 비싸게 팔래?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딱 고정금리야. 금리가 고정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훨씬 더 장사하기도 쉽고 망하지도 않을 망할 위험도 훨씬 더 미국 은행보다 적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금리가 올라도 미국 애들은 망하는데, 심지어 스위스 은행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막 대박 나서 막 완전 완전 기회를 잡고 있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에 대해서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내러티브 경제학이라고 굉장히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로버트 실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고 되게 책도 직관적으로 잘 써요. 한 개만 읽어드리면 이 책이 이제 2020년도경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한번 읽어보드리면 지금 이 책을 집필하고 있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막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막 기준금리 올리면서 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식기 전에 부동산 경기가 아직 뜨거울 때 쓴 책이란 말이에요. 로버트 실러는 약간 야 이거 좀 위험한데?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꺼냅니다. 지금 이 책을 집필하고 있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2007년에서 2009년 발생했던 세계 금융위기가 10주년 가까이 된 지금 은행들은 점점 더 위험한 도박에 손을 뻗고 있다. 2007년에 연방예금보호공사 우리로 치면은 이게 뭐 우리나라도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되잖아요. 그 예금이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되잖아요. 그 예보야, 예보. 우리나라 치면 예금보험공사. 예보인데 얘네들도 예보가 있어요. 그 연방예금보호공사는 보고서에서 수익 상승을 위해 투자 만기를 연장하는 미국 은행들의 위험한 행동에 우려를 표했다. 금융위기가 지나고 약 10년 동안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고수익을 노리는 것은 은행에게 위험한 일이다. 금리가 갑자기 상승한다면 장기 투자로 버는 돈보다 예금자에게 지불할 이자가 더 많아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은행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이미 지금 이제 SVB 은행 사태를 어느 정도 로버트 실러가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결국 은행은 위험을 무릅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미래의 금리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전문가도 금리의 추이를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누구도 은행가에게 저금리가 언제 끝나는지 영원히 알려주거나 누구도 은행가에게 저금리가 언제 끝나는지 알려주거나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SVB 은행 같은 경우가 예금자에게 지불할 이자가 갑자기 금리가 올라서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자기들이 팔아먹는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가격이 막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꼴이 발생하니까 망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금리를 막 올릴 수가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특권이 미국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신나갖고 지금 돈 많이 벌고 있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어떤 전문가도 금리의 추이를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누구도 은행가에게 저금리 언제 끝나는지 알려줄 수 없고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을 누가 한 거냐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한 얘기인데 동양인들 중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없는 이유가 이제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통계치를 가지고 이론을 구성을 하니까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의 학자들이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 노벨 경제학상 받기 어렵다. 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도 금리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죠. 왜 조심해야 될까요? 금리가 또 낮아지면 뭐 아파트값 오르고 부동산값 오른다 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금리가 낮아지면이라는 전제에 있어서 낮아진다 낮아지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는 노벨상 받은 사람도 얘기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아예 모르면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해야 돼요.
근데 모르는 건 팩트야. 금리에 대해서 노벨상 받은 사람도 모른대. 그러면 그냥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들은 적어도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은 몰라. 일단 몰라. 모르는데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한다? 정말 위험해요. 아예 말을 안 하면 그 사람 말을 믿고 누군가가 의사결정,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면 잘못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니까 막 오른다고 막 주장을 해. 그럼 50%의 확률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 믿고 누군가가 아파트를 팔았어. 그럼 그 사람한테 막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요, 대수의 법칙이 적용돼요. 한 번만 살다, 시행 한 번만 하고 죽을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 번 아파트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빌라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막 건물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 번의 시행 횟수를 거치면 운빨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 좋게 오른다라는 금리가 오른다라는 사기꾼의 말을 듣고 돈을 벌 수 있지만 또 그 말을 믿고 여러 번 시행 횟수를 하면 결국은 망해요. 왜냐면 점점 예컨대 1억짜리 샀다가 그 다음에 3억짜리 사고 그 다음에 9억짜리 사고 그 다음에 몇십억짜리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베팅의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운빨로는 결국은 망해요. 크게 베팅했을 때 그때 운빨인 게 드러난다고요. 그럼 망한다고요. 근데 금리는 예측할 수 있대요, 없대요? 노벨상 받은 사람도 예측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를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